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남자이고 돌싱남입니다. 이혼한 지는 3년 되었고요. 40년을 넘게 산 저한테 남은 건 결혼과 이혼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텐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으니까요. 이혼하고 몇 달간은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제가 주점을 하나 하는데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도 쓰지 못한 채 텅 빈 집에서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웠어요. 제가 가게도 안 나가고 핸드폰 연락도 안 되니 가게 주방 일을 같이 하던 저희 어머니께선 억장이 무너지셨죠. 그딴 빌어먹은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절이 됐다면서요. 저 하나만 힘들면 될 걸 어머니까지도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이혼을 하고도 전처를 잊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전처가 제게 운명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저희가 한 3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만나면서도 정말 이런 여자는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여자들과는 달랐어요. 나이도 저보다 한참이나 어린데 마음 쓰는 것까지 예뻤던 사람이었죠. 이런 전처를 처음 만난 것도 저한테 보여줬던 예쁜 마음씨 때문이었는데요. 전처는 직업이 전자제품을 파는 판매사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게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사려고 매장에 갔다가 전처를 처음 만나게 된 거고요. 저의 어리버리함에 전처는 마치 귀엽다는 듯이 제게 사랑스럽게 웃어주었고 계산을 하고 나니 저한테 먼저 본인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제품 사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물어볼 게 있다면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호감의 표시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산 가전제품은 딸랑 토스트기 하나랑 전자레인지 하나였는데 이 제품의 사용법이랑 궁금한 점이 뭐가 있겠나요? 저한테 보내는 신호인 걸 캐치했죠. 그리고 나서 연락을 했어요. 김 주인님께서 추천해주신 제품들이 너무 좋아 아주 잘 쓰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했죠. 그러니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카톡이나 메신저도 없어 그냥 문자로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 문자를 보고 읽었는지 읽고도 연락을 안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던 때였어요. 한여름에 운동이나 하고 가게에 출근을 해야겠다 싶은 마음에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나 제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며 제 쪽으로 오는 전처를 만나게 되었어요. 역시나 전처는 절 보자마자 제 앞에 자전거를 세우더니 환하게 웃으며 어머 고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며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연락을 기다렸다는데 저도 그런 전처에게 저도 문자 드렸는데 연락이 없으셔서 많이 바쁘신가 보다 싶었어요. 라며 보낸 문자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 자기한테는 문자가 오지 않았다며 억울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라도 만나게 된 게 인연이라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때부터 전처랑 연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나 그렇듯 연애를 하면 싸우고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잖아요. 저희도 3번의 이별을 하긴 했었지만 금세 또다시 만나고 그랬어요. 하지만 마지막 이별 때는 거의 1년 동안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제가 먼저 연락을 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결국엔 저희 둘 다 서로 마지막 종착지는 당신인가 보다 생각하며 100년 가약을 맺게 된 거죠. 하지만 부부가 되니 또 다른 문제로 서로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끼리는 금슬도 좋고 사이도 좋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유난이셨어요. 드라마나 이런 TV 사연들을 보면 시어머니와의 마찰로부터 문제가 일어나곤 하는데 저도 이런 케이스였죠. 저희 어머니가 유난이실 만한 게 제가 외동아들의 3대 독자이니 어딜 가나 저만 바라보시고 본인 아들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연세도 제 나이 또래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으셨기에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전천의 집은 형제만 4명으로 자식에 대한 과잉보호는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는 전처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지만 결혼을 할 때쯤엔 저렇게 보니까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어머님 심정도 이해가 간다. 내가 많이 이해하고 노력해야지 했지만 막상 이게 현실로 다가오니 전처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요. 그러니 저랑도 싸우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죠.
그 중에 제일 힘들어했던 일이 임신 문제였는데 저희 부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결혼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니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재촉을 하시기 시작했죠. 며느라, 내가 좀 있으면 80이 되게 생겼다. 네 시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손자 손녀는 안아보고 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 니네 좀 있으면 결혼한 지 3년이 다 돼가는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잖냐?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낳아라. 애는 내가 다 키워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라며 전처를 재촉였어요. 제가 분명히 어머니한테도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전처도 아이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애들도 이쁘다며 쳐다만 봐도 좋아하라 했고 본인 조카들한텐 얼마나 잘하는지 몰랐어요. 매번 빈손으로 간 적이 없고 옷이며 장난감이며 심지어 용돈도 얼마나 두둑하게 주는지 그렇게 애들을 이뻐하는 전처였어요. 그러니 나중에 우리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더 이뻐할까 싶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먼저 전처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부러 전처 기분 상하지 않게 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한번 가볼래? 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반응은 아직 젊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갖자 라는 말뿐이었어요. 저만 중간에 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헐레벌떡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숨이 넘어갈 듯이 가슴만 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한테 아니 왜 그러시냐고 숨 좀 고르시고 말씀하시라며 물을 떠다 드렸죠. 그러니 지서가 아유 내가 지금 숙자 아줌마한테 뭔 얘기를 듣고 온 줄 아냐? 라며 분통을 터뜨리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머니한테 듣게 된 말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네 마누라 너랑 결혼하기 전에 딴 남자애를 임신했었단다. 그 남자랑 동거까지 하면서 6개월 정도 같이 살았다는데 동거하면서 애가 들어선 거지. 근데 너랑 다시 연락을 하면서 뱃속에 애를 그 동거하는 남자 몰래 병원 가서 수술까지 받고 너를 다시 만난 거랐는데 이게 완전히 너를 바보로 본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너한테 시집 오려고. 이제 어쩌냐. 한번 그렇게 난도질을 해놓으니 애가 안 들어서는 거지. 천하에 벼락 맞을 것이. 너는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어? 라며 저의 팔만 연신 두드려 대시는데 저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아내와 헤어지고 다시 만났을 때 그 사이에 그 남자를 만났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분명히 남자를 만났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죠.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 저희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숙자 아주머니의 아는 사람의 아들이 아내와 동거를 했던 그 사람이었다고 하네요. 아내나 저나 그 도시에서 아예 태어나고 살아왔으니 하나 건너 하나면 다 아는 그런 동네였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시며 내가 걔 가만히 안 둘 거라고 어딜 우리 집 귀한 아들을 농락하냐고 하셨어요. 저 또한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내가 저한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전부 다 가식 같고 거짓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전처에겐 사실 확인이 먼저였으나 어머니는 손이 먼저 나가셨고 전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죄인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긍정과도 같은 의미였죠. 저 또한 어머니와 전처의 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아무런 모션조차 취할 수가 없었어요. 한바탕 어머니의 난리가 끝이 나고 조용한 집에 저와 전처만 남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사실이냐고 했어요. 그러니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거짓말해서 미안하다며 자기도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아내에게 거짓말한 건 잘못됐지만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쩌겠냐며 과거는 과거일 뿐인데 하며 전처의 과거를 감싸주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 행동은 다르더라고요. 가끔씩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이래서 전처가 산부인과에 가지 않았었던 건가? 이래서 임신이 안 됐었던 건가? 라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 계속 각방을 쓰며 부부가 아닌 남처럼 살아왔어요.
전처는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잘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전처가 옛날의 내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아 점점 밀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1년 뒤 새벽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전처가 식탁 위에 도장을 찍어둔 이혼 서류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영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못된 여자였죠. 저는 식탁 위에 놓여진 이혼 서류를 붙들고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곁에 있을 땐 몰랐는데 막상 아내가 떠났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혼을 할 때는 아내를 볼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아내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면 부부가 동석을 해야 하는데 아내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기에 조정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에 대해 궁금한 게 참 많았지만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 어머니는 잘했다며 여자야 널린 게 여잔데 다시 장가를 가면 되지 않겠냐고 절 위로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때는 어머니마저 미웠기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며 제발 나 좀 놓아주라고 큰 소리를 쳤네요. 그리고 몇 개월 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가 되었다는 소리에 간신히 정신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부모님을 얼마나 신경 쓰지 못했는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딱 일주일을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제게 남은 가족이라곤 어머니 한 분뿐이니 집을 합쳐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사이 좋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아있는 사람도 얼마 있다 뒤따라간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몇 달 동안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결국 병상에 누워 계시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도 특별히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 말씀이 그냥 기운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머니를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라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전처를 잇기 위해 장사에 더 매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낮에 할 수 있는 장사까지 할 정도로 종잣돈이 생겨 아는 사장님의 아이템 추천으로 지방에 있는 맛집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곳에 도착을 하니 예전에 제가 전처와 함께 왔었던 식당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워낙 밤눈이 어두워 밤운전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이상하리만큼 촉촉해진 추억에 젖어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 멀리서 어디선가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절 보자마자 음식을 다른 테이블에 내려두곤 무작정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전처였어요. 저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끌리는 대로 그 큰 식당을 뛰기 시작했고 얼마 못 가 전처의 손목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이상하게 전처랑은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지 이런 곳에서조차 서로 만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둘은 한동안의 침묵이 흘렀고 전처가 먼저 제게 안부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된 거냐고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한 거냐고 하니 제 차가워진 눈빛에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 본인이 알고 있는 곳 중 가장 먼 곳으로 일할 곳이 있는 곳으로 떠나왔다는 겁니다. 야윈 전처의 얼굴을 보니 고생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어 이상하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당이 끝날 때까지 전처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처도 마치 저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위험하고 미묘한 감정에 서로 이끌려 차 안에서 3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고 전처가 제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지석 씨 아이 너무 갖고 싶었어. 너무 간절했는데 지석 씨가 나한테 마음을 안 주더라고. 그래서 떠나온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지석 씨를 다시 안고 싶고 지석 씨 아이를 갖고 싶어지더라. 짧은 순간이었는데 내 마음이 그러더라. 라는 겁니다. 그 말에 저 또한 가슴이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 끝까지 채워져 있는 전처의 셔츠를 빤히 바라보았죠. 그러니 전처가 제 손을 잡곤 저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추를 하나씩 풀어 셔츠를 고스란히 본인 무릎 위로 내려놓는데 저는 전처의 모습에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전처의 가슴이 양쪽 다 완전히 도련해져 있었고 곧이어 머리 정수리에 쓰고 있던 가발까지 벗으며 이런 나여도 괜찮겠어? 라고 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어요. 왜 이런 모습이냐고, 혹시 어디가 아팠냐고 하니 지난 3년 전 이혼하기 전에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전처가 건강검진을 받았었대요. 근데 양쪽 두 군데 다 유방암이 발견이 되었고 이 사실을 차마 저에게는 말을 할 수 없었다네요. 그때도 본인을 여자로 봐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아프다는 말까지 하면 버림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들었대요. 가뜩이나 저희 어머니께선 전처만 보면 입에 담지 못할 악담과 욕을 퍼붓고 틈만 나면 이혼하라고 하니 더 무서웠다네요. 그래서 버림을 받아지는 것보다 먼저 떠나는 게 본인이 덜 상처를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떠났대요. 가뜩이나 임신도 안 되는데 양쪽 가슴까지 다 도려내면 여자로서의 삶은 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네요. 그리고 유방암 수술을 받느랴 법원조차 나올 수 없어 변호사를 대리 선임했다고 했죠. 이제야 이 모든 의문점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전처는 유방암 수술 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몇 번이나 저를 찾아오려고 장례식장 앞까지 왔었다는데 용기가 안 났다네요. 근데 이렇게 만날 수 있냐며 이런 나도 괜찮냐는 말을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가슴 양쪽이 완전히 절제가 되고 머리는 듬성듬성 탈모로 빠져도 내가 아직도 여자 김주희로 보이냐고 막 우는데 저는 이런 전처를 진심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였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함에 너무 미안했고 남자로서 속 좁게 행동하고 중심을 잡지 못한 제 행동에도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전처에게 다시 시작해보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내 아이도 같이 갖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남편 노릇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예전 같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내가 다 막아주겠다고 했죠. 그러니 저희 착한 아내, 어머니께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곤 본인이 간호를 하겠다며 요양병원으로 모시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아내의 이런 아픔을 알고 있었다면 이혼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모질이었죠. 이제라도 그동안 아내 혼자 끙끙거리며 소갈이 했을 마음을 제가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한 본인이 그렇게 제 아내한테 못되게 했던 행동들을 반성하며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의 보살핌 덕분인가 어머니께서도 기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현재 저희 부부는 인공수정의 실패로 시험관 시술을 시도 중에 있어요. 힘든 과정을 많이 겪고 있지만 몸과 힘이 닿을 때까진 계속 해보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저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아내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 만나고 헤어지고 또다시 만남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2번 다시 헤어지지 말자고 아내와 약속하고 다짐하고 또 약속했습니다. 살면서 매번이 시련이고 매번이 고난이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의 2손 꼭 잡고 아내 또한 제 손을 잡고 같이 이겨내 가자고 했어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희 부부가 약속을 다짐한다는 징표 같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